아니 이거 잘못 봐서 혹시나 정치범에 걸리면 너무도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입소문으로는 들었지만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국도 우리보다 잘 살고 한국은 더 잘 산다. 이거는 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유미의 박물 인터뷰입니다. 오늘도 귀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민족은 한민족 같은 민족인데 갈라진 한반도 땅에서 이북에서 살다가 2014년 탈북을 해서 2015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면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 한 6년 전인가 모란봉 클럽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네. 그냥 너무 바쁘게 그냥 앞만 보고 산다고 초심이라는 게 참 마음가짐이 쉬운 건 아닌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5년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좀 허무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때보다 제가 보니까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때는 교육기관에서 금방 나와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는 좀 살이 쪘었는데 지금은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팍팍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이 좀 빠지셨구나. 그랬어. 북한에서 고향은 어디세요? 네, 저는 양강도. 양강도예요? 네, 양강도. 북한에 있을 때는 뭐 하셨어요? 네, 그 학교는 그냥 평범하게 고등학교 마치고 그리고 군복무 10년을 만 10년 그렇게 고생하셨겠네요. 네, 그렇죠. 10년이라는 게 사실 참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청춘을 군에 가서 다 이렇게 바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 젊음이 다 어디로 갔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군복무 하면서 좀 많이 힘들고 고생은 했지만 또 여기서 경험을 인생살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홀로서기죠. 부모 품 떠나서 홀로서기 하면서 많은 거를 세상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배우고. 그런 것도 또 좀 뿌듯한 느낌도 있고. 근데 군사복무를 10년 하셨는데 어디서 하셨어요? 네, 저는 교육기관 운전원 양성소라고 함흥에서 2년을 운전원 양성소라는 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군부대 운전원 양성소가 함흥에 있는데 거기서 2년을 군복무를 하고 그리고 평양에 가서 8년을 그러면 2년 동안은 운전병 그 양성소에서 배우시고 그리고 끝나서 이제 배치를 평양으로 가신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평양은 어디에서 누구 운전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간부 운전병이 있는데요. 간부차 운전병은 안 했었고요. 후방 트럭. 트럭. 후방 물자 운송하는 그런 트럭을. 근데 그것도 교육을 2년씩이나 받아요? 근데 조금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연휴가 많지 않잖아요. 북한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론 실습 이론까지는 다 마쳤는데 이론이나 실기 이론이 실기는 직접 하는 거고 실기를 연휴가 없어서 실기 시험을 자꾸 미룬 거죠. 결론. 그게 어떻게 몇 년씩이나 걸릴 수가 있어요? 그 교육기관 그 양성기관 그 규정은 1년인데 이론 뭐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운전사라고 하잖아요. 운전기사. 근데 그쪽은 수리까지 다 해야 되니까 구조, 뭐 교통부터 시작해서 구조화까지 다 배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단순하게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비사처럼 정비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구조화까지 다
이렇게 완벽하게 네. 하고 그리고 실기 시험을 치고 예. 실기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고 예. 그래야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거죠. 야, 그 기간이 어쨌든 2년. 그럼 원래 사실은 1년인데 1년인데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냈죠. 그 1년이면은 그 이해할 만해요. 왜냐면 그 안에 정비하는 것까지 다 배워야 되니까. 아, 그렇죠. 단순하게 뭐 운전면허증 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맞습니다. 평양으로 가서 이제 트럭 후방이면은 이렇게 뭐 쌀이라든가 피복 뭐 이런 거를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후방 물자라 하면 네. 우선 뭐 입는 거, 예. 먹는 거, 예. 그다음에 이렇게 생활 필수품, 뭐 비누라던가 뭐 네. 치약, 칫솔 뭐 이렇게 그런 필수품까지 운반을 하는 후방 차죠. 야,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면은 다른 분들은 10년 동안 군사복무를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진짜 공산대학 나왔다잖아요. 네. 근데 우리 상현 씨는 솔직히 뭐 그렇게 빡세게 공산대학 나온 건 아니지 않나요? 야, 그 평범한 보병분들, 예. 그분들에 비하면 그쵸. 아주 그냥 편안도 하고 예. 좀 규율 생활에서 많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런 데서 많이 누락돼서 예. 생활을 많이 했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뭐 그런 걸 운반하면서 어떻게 조금 조절이라 그러죠. 뭐 조절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아주 그 양반처럼 말씀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조절은 해야 되지 않나요? 더 잘 먹고 살려면? 글쎄 뭐 더 잘 먹고 사는다기보다는요. 네. 뭐 추가 수입이라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남들은 뭐 도둑질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생존을 했다면 저는 뭐 그런 쪽은 좀 안 하고 뭐 후방 차 운전수다 보니까 뭐 격리장이라던가 뭐 양식 창고장이라던가 그런 사람들 보고 뭘 좀 요구도 하면 그렇죠. 좀 받아서 챙겨서 먹기도 하고 그런 거 있죠. 그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거를 운전병이라 그러나요? 운전기사라 그러나요? 운수분대? 뭐 운수분대. 네, 운수분대, 뭐 운수소대, 뭐 이렇게 나가고 뭐 큰 범위에서는 운수대, 뭐 이렇게 나가긴 하는데 제가 있던 거는 그냥 운수분대 규모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때요? 월급. 우리나라에서는 월급이라는데 북한에 계셨을 때, 군에 계셨을 때 월급이나 그 생활비나 뭐 이런 거를 담은 얼마씩이라도 주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 정도 그 기억나세요? 얼마 받은지? 네, 180원 받았고요. 180원 받으셨어요? 180원 받았는데 180원 수입이면요. 뭐라고 해야 될까? 뭘 살 수가 있는 게 없죠. 그때 당시 쌀 가격은 한 3,000원 정도 대략 그렇게 됐는데 근데 월급이 180. 그러니까 군의 개념을 보면요.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게 보장되니까 내가 나라에 이렇게 한 몸을 바쳤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무를 하지. 그런 긍지감을 가지고 해야지. 그 180원 가지고 뭘 살 수 있다? 그거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돈을 위해서 산다는 거는 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럼 그 180만 원 가지고 뭐 하셨어요? 180원. 180원.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그것도요. 그게 뭐 타봐서 뭐 그걸 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뭐 담배 한 가지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도 군대에서 군인 월급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4-50만 원 정도 돼요. 네네. 근데 북한군은 뭐 한 10몇 년 전이죠. 군사복무 하실 때 180원 정도 받으셨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했냐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몇 달 이렇게 모아야지 담배 몇 가지를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우리 군이랑 많이 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전에 사실 그 돈을 조금 모으면 빵 한 개 정도는 살 수 있었나? 몇 달 모아서 빵 샀어요. 그런데 참 그거 뭐 돈을 어떻게 썼는가는 기억이 삭막하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월급이라는 개념보다도 이게 무슨
돈을 단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 군에 계실 때 가장 이제 기억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글쎄, 한국에 오니까 그런 거 보고 에피소드?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참 좋은 일도 많았겠는데, 진짜 힘들고 뼈 아픈 일은 머릿속에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그렇죠, 않을 것 예. 같아요. 네. 그래서, 고생한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참 그게 좀 처절하다? 예. 네, 그런 고생을 한 부분이 많진 않아도 손가락은 꼽을 정도로 있기는 한데, 처음에 군에 가서 경험을 하면서 양성기간이라는 거는 교육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규율이 엄청 심해요. 세거든요. 그게 심한 게 아니고 세다고 하죠. 다른 보통 훈련소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양성기간은 3개월이면 끝나거든요. 3개월이면 예전에는 6개월이랬는데 제가 할 때는 3개월이면 끝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2년이라는 기간을 교육단위에서 있다 보니까 신병훈련도 아니고 신병훈련을 2년 받다시피 한 거나 같죠. 그냥 교육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빨간 줄 한 줄도 없이 그냥 그저 교육만 냅다 받는 기간에서 규율이 엄청 강하죠. 근데 그게 2년 동안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첫째로 배고픔이죠. 배고픔. 아니 거기는 조금이라도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른 신병훈련소보다는 거기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사관교도나 여기로 말하면 장교죠. 군관학교나 일단은 학교라고 붙인 양성기관 교육단위는 100% 규율 세고 배고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어디 가나 북한은 안 배고픈 데가 없어요. 네, 장성급도 교육단위만 일단 들어가면 배고픔에 시달리죠. 그거는 누구나 겪어야 될 거고. 제일 힘들었던 게 그 배고픔. 첫째로 그게 제일 배고픈 게 제일 이렇게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끝나고 이렇게 추가로 일과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해야 되죠. 그렇죠. 땔감부터 시작해서 농사 짓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런 나무하기. 나무하고 농사 짓고. 근데 하도 이렇게 산에 나무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무 뿌리를 캐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연장이라도 여기는 연장이라죠. 공구라도 그렇죠, 좋으면 저 그나마 괜찮은데 열악하다 보니까 공구가 부족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대나 밧줄 이런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허리띠에다가 묶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챙겨주면서 일을 하라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좀 쉬운데. 근데 없다는 걸 아니까 아무리 그걸 얘기한다고 자체를 생각을 못하고 조건상 이렇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감당을 하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지금 살아보면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참 철이 없는 나이에 그렇게 가서 부모 품에서 떠나서 17살에 많은 고생을 겪다 보니까 그렇게 이게 군이라는 게 싸움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근데 싸움을 첫째로 놓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규율에 많이 복종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추가 시간 남은 긴 시간을 다 그런 일에 종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고 안타깝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지구가 태어나서 양육강식의 법칙은 지구가 깨지기까지 존재한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보고 느껴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양육강식이라면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가 힘이 센 자의 먹잇감이 되는 거.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제일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리고 명령에 복종하지만 명령 지시를 내리는
받는 사람도 사람일 것이고, 그렇죠. 그거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람도 사람일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억울함. 네, 억울하죠. 억울한 게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네, 군사복무 그쵸.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나는 왜 그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 사람의 명령을 나는 집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저 사람은 앉아서 지시를 내리고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 예. 그런 부분을 또 많이 이렇게 군사복무 하시면서. 그러니까 철이라는 게 예. 고생을 많이 하게 되면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도 부모 품에 있을 때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복무 나가기 전까지 예. 어머님, 아버님 양말 한 컬레 빨아 못 드렸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희. 근데 군복무 10년 동안은 장교들 좋은 일 하게 한다고 뭐 사관들, 사병들, 예. 발사계 뭐 이런 거를 양말이나 같은 거죠. 그렇죠, 여기로 발사계. 말하면 발사. 예. 그런 거를 수도 없이 빨아봤거든요. 야. 그래서 그때 또 감정을 이렇게 먹먹하게 느낀 게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시고 애지중지 20년 동안을 키워주셨는데 제가 그에 대한 보답을 전혀 해드린 게 없는데 군 생활에서는 이렇게 모범적인 일을 한다고 그런 거를 했을 때 이게 내가 이래서 철이 드는가? 왜냐면 부모님에 대한 효도심이 철이 든데야 그때야 부모님 고생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지 철이 들고 부모의 소중함을 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저 사회생활, 그러니까 뭐 대중들하고 그런 뭐 문화생활이라던가 교류라던가 이런 거는 조금 좀 경직이 됐죠, 많이. 저처럼 꼿꼿하고. 그렇지만 험한 그런 그 가시덤불을 혼자서 뚫고 나간다는 심정으로 버티다 보면 마음가짐이 틀려지는 거죠. 평양에서 8년 동안 군사복무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대돼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네, 그렇죠. 원래 사실은 여기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직업군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지나서 장교가 장교는 10년 전에 장교가 될 수가 있죠. 군관학교 갔다 오면. 근데 장교가 아니고 북의 그 군의 직업군인이라 하면 초기 복무 상사 뭐 이런 식으로 직업군인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근데 보통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네. 근데 그거는 북한군에서는 그 초기 복무 상사를 왜 일러주냐면 기술병정이라고. 그 부분에서 한 가지가 그냥 내 머리를 딱 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부모님 이런 글을 받고 나 하나 잘 되겠다고 여기 평양에 떨어지면 나 하나는 좋은데 부모님한테는 너무 재수란 마음. 또 그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철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첫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직업군인도 평생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직업군인인 나이가 보면 평균 45살에서 47살이면 그것도 또 제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제대되면 어떻게 먹고 살아? 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인맥을 쌓다 보면 또 그게 무슨 이런 좀 너무 잘하고 노동자, 군부대 노동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채용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주 사회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때 나이가 되면 참 그때까지는 잘 살았지만 잘 살 수 있지만 그렇죠.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근데 그 나이 지나서는 이게 도토리 신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또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내가 빨리 제대돼서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면서 터를 쌓는 게 나한테 많이 앞으로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되게 미래를 굉장히 크게 보셨네요. 그래도. 네, 그렇죠. 제대하셔서 고향으로 오신 거예요? 네, 고향으로 와서
또 배운 게 운전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최고잖아요, 북한에서는. 네, 운전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저 최고라기보다는 그래도 뭐 권위라 해야 되나 위신이라 해야 되나? 위신이 예, 좀 있고. 일반 뭐 지도원급들 간부들보다는 예, 생활도 괜찮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디 가도 이렇게 그 인맥이 통하고, 예. 예, 말빨이 서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첫째고요. 그리고 또 배운 게 그거다 보니까 이렇게 솔직히 군복무 10년 해서 입당은 해도 예. 막노동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입당도 하셨어요? 네, 그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10년을 채우다 보면요, 큰 뭐 이렇게 뭐 중대범, 가오가 없으면 입당은 대부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겪었고, 제대돼서는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사회도 만만치 않죠. 사회가 더 만만치 않죠. 네. 군도 그런데. 군은 그래도 기초적인 거는 다 보장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뭐 입는 옷이라던가 먹을 거라던가 잠자리라던가. 근데 사회는 모든 걸 스스로 스스로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예, 이거 한 가지로 모든 거를 진짜 너무 오랜만에 들어. 네.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네. 뭐든지 스스로 개척해 그렇죠. 나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터전을 닦고 쌓아 나가다 보니까 또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고생과 또 그런 고초를 또 겪을 수밖에 없죠. 아니 그래도 고초를 많이 겪으셨다고 해도 북한에서 일단은 운전수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먹고 살만 하거든요. 네. 그리고 막 삭막하게 사는 게 아니고 바깥 바람을 쐬고 이렇게 딱 뭐 등산이나 뭐 이렇게 들놀이나 놀러 다니는 기분, 창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그 딱 바람을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질주하고 이렇게 드라이브라 하죠. 여기서는 우리나라 드라이브. 그런 게 좀 많이 신났고요. 북한에서는 제한 속도가 있다고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비포장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가 없지 않아요? 제한 속도 뭐 키로 뭐 그런 게 뭐 그런 게 없고 우선 차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제일 여기하고 다른 게 비포장이니까 차선을 뭐 노란 줄, 하얀 줄, 빨간 줄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뒤에 타신 분들은 참 힘들죠. 먼지가 막 그냥 먼지가 나지. 폭풍처럼 저는 막. 한번 타고 내리면은 있잖아요. 그 꼬리뼈 아파가지고 맞아요. 아이고 꼬리뼈야, 아이고 아파라 이러면서 내리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그 먼지가 너무 나는 게 그게 좀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신났다 하면 이자처럼 등산 가는 기분, 가다가 풀숲에다 뭐 음식도 차려놓고 좀 먹고 쉴 틈에, 그리고 좀 이렇게 또 뭐 시내에 나가면 또 이게 또 시내바람 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기분이 나고 또 돈을 번다는 게 첫째 기분이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첫째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삭막하게 한 곳에서 이렇게 안 있고 전국 사방 팔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드라이브도 하고 바람도 쐬고 세상을 돌아본다는 그런 기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멀리 가거나 뭐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남들보다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운전 이렇게 하면서 좋았던 것도 있고 안 좋았던 것도 있고 이렇게 쭉 살다가 나름대로 생활 형편은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탈북하게 되셨어요? 또 탈북 이유는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먹고 살 만큼은 살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불법 장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했었구나. 그렇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법 장사를 안 하고 그냥 살았으면 살기 많이 힘들었을 거고. 맞아요. 겨우겨우 먹고 살고.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불법 장사를 뭐 많이는 안 했어요. 많이는 안 했는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잡히죠. 그러잖아요. 밀수를 하셨어요? 아, 밀수는 아니고요. 밀수품을 밀수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운데 딜러 역할을 한 거죠. 아, 예. 네네네. 차를 또 움직일 수 네,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씩 뭐 날라가지고는 돈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나르다가 음. 나중에는 이렇게 차판으로 막 네. 움직이는 크게 거죠. 하셨구나. 크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복귀관이 뭐 커버를 선다 해도 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시범게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예, 시범게임이라는 거는 시범적으로 요 집중, 한국으로 말하면 집중 단속 기간이죠. 집중 단속 예, 기간. 그 기간에 걸린 사람은 뭐 무조건 뭐 교도소를 넣다던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이렇게 그런 물품을 운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금 날랐던 많이 날랐던 책임제지만 그렇죠. 교도소를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뭐 내가 여기 그냥 있다가는 감옥 생활을 해야 된다. 예, 근데 감옥 생활이라는 게 참 평민이 사는 것도 열악한데 감옥 생활하는 건 더 열악하잖아요. 그건 뭐 열악 정도가 아니고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저도 감옥 생활 해보니까 그 열악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냥 술만 쉬고 그냥 사는 정도지. 겨우 그냥 진짜 아무튼 그래요. 말할 수 없어. 형편이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평민이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감옥에 가면 자식들, 와이프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리고 뭐 어떻게 뭐 먹고 살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나 하나 운명도 살아나올지 뭐 죽어서 나갈지 그걸 판가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결심을 크게 먹고 또 이렇게 밀수꾼들하고는 이렇게 상부상조가 되고 인맥이 쌓이다 보니까 넘어올 수 있는 선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탈북을 네네. 하게 되셨구나. 탈북 연도는 몇 년도에 탈북하셨어요? 네, 2014년 겨울에. 2014년 네. 겨울에. 네네. 그리고 이제 입국은 2015년도에 하셨다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탈북을 하셨네요. 네, 아주 최근도 아니지만, 그쵸. 네, 또 뭐 아주 오래된 거는 오래되진 않았고. 근데 북한에 있을 때 내가 물론 감옥 갈 위기에 처했지만 쉽게 한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쉽지는 않았죠. 쉽지는 않았는데 그냥 입소문으로 너무 이렇게 비디오나 뭐 CDR 뭐 이런 거 너무 단속이 심해가지고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음악 노래는 좀 하시지 않았어요? 글쎄, 뭐, 노래는 왜곡을 많이 했죠. 왜곡을 해서? 아니, 일반적으로 부르면 가사를 왜곡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뭐, 드라마라던가 이런 거를 뭐, 수소문 하면 볼 수 있겠죠. 근데 애당초 제가 그런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요, 내가 장사도 불법 장사를 하는데 그거 영화 한 편 못 봤다고 내가 감옥 가는 건 너무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좀 말하자면 정치성을 많이 띠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잘못 봐서 혹시나 정치범에 걸리면 너무도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입소문으로는 듣었지만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국도 우리보다 잘 살고 한국은 더 잘 산다. 이거는 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여기는 브랜드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질이 좋다고 하잖아요. 질. 명품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질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싸구려다, 뭐 브랜드다, 명품이다 하는데 우리는 그냥 질이 좋고 상품이 좋고 뭐 이렇게 뭐 중국산이나 뭐 우리 국산보다 이렇게 뭐 한국산은 질이 좋고 이렇게 상품이 좋다. 그러면 북한에 계셨을 때 한국 드라마나 이런 거는 안 보셨지만 한국은 중국보다도 더 잘 살고 그리고 한국 제품은 질이 좋다.
그런 거는 알고 계시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평양도 쭉 보면요, 음. 이렇게 그 상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브랜드라 하나 그걸 상표를? 여기도 상표라고도 하고 이제 뭐 조금 외래어스면 라벨이라고도 네네네네. 하고 그리고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 이름. 아, 그렇죠, 네, 그렇죠. 회사 그래서 이름이니까. 그런 그 뭐 바지춤이나 그런 사이즈 다 적은 네, 거 네, 있잖아. 그 그런 라벨. 거를 가일로 다 자르고. 잘라고 파는 그런 것도 있어요. 멀레멀레, 평양에. 야, 그 정도로 평양 사람들도 그 정도로 한국 제품에 열광을 하네요. 뭐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좋으니까. 네, 예, 좋으니까 질이 그렇게 좋으니까. 예, 그 쓰고 이를 쓰고픈 마음이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평양에 있을 때 얘기 들은 거는 밥솥도 이렇게 이불 속에 감추고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평양에서. 예, 그러더라고요. 이불 속에 어. 감추고. 전기 쓰는 것도 문제인데 예. 밥솥도 그런 거 쓰면 그렇죠, 또 안 그렇죠. 되니까 다 단속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뭐 이불 속에 감추고 진짜, 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들어볼 때, 아, 우리가 세상을 못 보고 뭐 듣지 못하는 게 엄청 많으니까 분명히 잘 살고 발전되고 뭐 자가용이 뭐 1개인당 다 있고 예. 뭐 이런 거를 뭐 입소문으로 두드니까 예, 그러니까 다 들었구나, 북한에 예. 계실 때. 그리고 중국 영화는 많이 보시잖아요. 예. 예,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파는 어, CDR 네. 예, 그런 거 보면 예, 자동차가 가면서 산에서도 막 전화가 되고 예. 예, 스마트폰 뭐 이거 예, 그걸로 막 그냥 전화하고 무전 치고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발전됐다. 발전됐다. 예, 그런 생각 하셨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진짜 소박한 소원이 있었어요. 네, 어떤 소원이요? 예, 이렇게 어릴 적에 한 7살 됐나? 예. 예, 그때 참 바깥을 창창한 밖을 내다보는데 비행기 소리도 안 나는데 이렇게 하얀 줄. 구름줄이 착 예. 지나가면서 이렇게 깨알만한 예. 비행기가 착 지나가는 걸 예. 봤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기 전에 저 비행기를 한번 타봤으면. 어머야, 7살 때요? 네. 이야, 뭔가 남다르긴 했네요. 그래가지고 그런 소원이 이렇게 항상 마음속에 있었구나. 항상 있었어요. 예. 야, 이게 사람이 태어나서 하늘에 나는 저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보고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사라지면 너무도 좀 억울하고 예. 산보람이 없는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을 야. 이렇게 그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창창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은 둘째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해서 그렇게 불법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탈북을 해서 좀 좋은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그런 희망이 없을까. 네. 근데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사람이 이렇게 머리 정신 상태가 예. 막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이 순간에 저는 순간에 딱 결정을 하시고 결정을 하고 그 순간 결정하는 이틀 새로 다 했거든요. 야, 이틀 탈북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이틀 만에 이제 중국을 거쳐서 중국을 넘어온 거죠. 중국을 넘어오신 거예요. 네. 야, 되게 그 결단력이 또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말은 제가 좀 차분하게 뭐 좀 조용히 하는 것 같아도 일단 결심을 딱 떼면 스다트가 바로 들어가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틀 만에 결심해가지고 중국으로 딱 오셨어요. 네. 그래서 한국으로 오는 그 길이 있잖아요. 네네, 루트라고 하죠. 어느 쪽으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연길 걸쳐서 청도에 와서 한 보름 있다가요. 예. 그리고 뭐 이층버스를 타고 진짜 뭐 끝없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끝없이 가니까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는 SUV 차량이라 해야 되나, 그런 차량에 또 타고 그 베트남 그 국경까지 오는 게 또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와가지고 베트남 국경을 넘을 때 진짜 긴장했어요. 그렇겠죠. 네. 중국 이렇게 공안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불을 조명을 그 강에다가 쫙쫙 비치는 그 조명이 있는 그런 강을 건너는데
와, 그 배 타고 그 강을 해서 중국 국교 그 공안 그 눈을 피해서 밤에 새벽에 예. 배 타고 그 베트남 그 강을 쭉 해서 베트남을 오는데 그건 정말 심장이 쫄깃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중국 쪽은 그나마 좀 아니까 네네. 좀 그런데 아예 이쪽은 너무 모르고 그쵸. 가족이 단체로 움직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을 이렇게 강을 이렇게 그것도 쪽배, 예, 뭐 나무 쪽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숨 죽은 듯이 막 물이 이렇게 넘어올까 말까 이런 속에서 한 20명 가까이 그렇게 타고 예. 그거 오는 게 너무 쫄깃하죠, 심장이. 예, 그래서 그거를 오니까, 베트남에 오니까 또 2명씩 태워가지고 오토바이로 또, 뭐, 엄청난 거리를 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대화도 안 통하지, 그렇지. 말도 못하지, 조용해야지, 화장실도 숨 죽은 듯이 봐야지. 아, 진짜 이게 와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진짜 초긴장. 야, 진짜 그 이제 북한에서 대부분 우리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탈북을 해서 여기 도착하면 그러잖아요. 야, 지금 생각하면 거기를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 네, 알고서는 다시 못 오는 거죠. 그렇죠. 네. 알고서는 다시 못 온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상대방하고 대화를 해도 귀에다 대고 조곤조곤, 네. 조용조용. 네. 왜냐하면 그 뭐 중국말 하는 사람들이 알아듣거나 뭐 이렇게 뭐 베트남 이게 다 그러니까 보수에는 다 그 나라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예, 대화를 못하지. 봉오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화장실 급파도 좀 참아야 되고 예, 그런 부분이 제일 첫째로 안타까웠고요. 예, 심장이 쫄깃하고 초긴장이니까. 예, 그리고 베트남에서 나오서 국경을 갈 때 산을 넘는 게 있어요. 예. 아, 근데 그 산을 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남자인 것도. 왜 힘드냐면요. 이렇게 딱 감옥 생활처럼 중국에서도 그렇게 보름 뭐 베트남 걸쳐서 이렇게 오는 거 한 20일을 뭐 차 타고 묵고 하다 보니까 근육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예.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자기가 먹는 거 같지 않고 너무 긴장하니까 그러니까 살도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딱 집안에만 박혀 있고 바람도 못 쏘고 하니까 이게 나오니까 숨을 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오르는데 숨이 너무 숨이 찬. 근데 이 브로커 두 사람은 그냥 다구쳐라 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이 드신 여자분들도 있었는데 막 저절로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근데 그것도 엄청 더운 여름이니까 거기는 여름이나 같잖아요. 그렇죠. 겨울이 없잖아요. 그렇죠. 베트남이나 뭐 라오스 이런 다 뜨겁잖아. 그러니까 그 더운데 그냥 땀을 철철 흘리는데 산을 몇 고비를 넘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그 대사관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라오스 대사관이죠. 라오스 대사관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 라오스 대사관에서 한 2개월을 또 그냥 뭐 감옥이 아닌 감옥 생활이죠. 그렇죠. 울타리 안에서 나가질 못하니까 뭐 대사관이 그 건물 안에 그 땅이 그냥 대한민국 땅이지. 나오서 뭐 경찰이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나갈 수 없고 그냥 뭐 주는 거 먹고 2개월을 참는 게 너무 지루해. 하루가 뭐 하루 24시간이 막 1년 맞잡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오는 노정에서 이제 이렇게 심장 쫄깃한 국경 넘을 때가 2개 국경, 3개 국경을 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경, 그다음에 중국에서 베트남 국경, 그다음에 베트남에서 라오스 국경. 그리고 비행기 타는 순간 비행기가 딱 하늘로 나는 순간까지는 항상 마음이 긴장. 그게 너무 힘들더라. 그렇게 해서 그 라오스에서 한 2개월이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타보려나 하는 그 조그만 그 콩알만한 비행기를 탔을 때 어땠어요? 너무 초긴장했지만 여행하는 기분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야 내가 이거 하늘을 나는구나. 이
처음 비행기를 타는 경험이라는 게요. 진짜 야 이게 내가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는가? 예, 그 기분이 참 긴장은 했지만 예, 한쪽으로는 내 소원이 풀린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 혹시 그 공항에서 내리잖아요. 내리면 그 공항이 인천공항인 거는 아셨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모르셨어요? 네, 처음에는 몰랐는데 내려서 뭐 국정원 뭐 선생님들이 뭐 여기가 인천공항이고 뭐 병원 지금 뭐 적십자병원 가고 있고 뭐 이런 거를 안내해서야 알았죠. 네, 근데 비행장에 딱 내려서 홀로 나오는 순간에 이렇게 뭐 현대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저는 궁전에 가봤거든요. 평양의 그 선영궁전이요? 아니죠. 무슨 궁전? 선영궁전은 궁전이 아니죠. 그 뭐야 금수산 기념궁전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양궁전에 가봤어요. 예, 태양궁전에. 그래서 그게 가봤을 때 진짜 궁전이라는 느낌을 너무나도 잘 받았는데 딱 인천공항 홀에 딱 나와서 뭐 수평 뭐 승강기라고 해야 되나? 에스컬레이터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야 이거 내 두 번째 궁전을 와보느나. 궁전에 그 북한에서 그 금수산 기념궁전이라는 태양궁전을 가보셨으니까. 네, 그렇죠. 인천공항이 궁전 같았다. 네네. 근데 세계적으로 나는 그 태양궁전만한 곳이 없다고 봐요. 네, 그 정도로 진짜 그렇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요, 먼지 빠는 기계도 있어요. 저기 태양궁전에. 그 정도로. 진짜 그래가지고, 결국 사람이 걸어가면서 발바닥을 물솔로 닦아주는 기계도 다 여러 곳 설치되어 있고. 근데 그게 못지않은 인천공항이 그렇더라. 너무 현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이렇게 좀 우리우리하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쵸, 맞아요. 뭐 이렇게 좀 바닥부터 시작해서 너무 유리알같이 반딱반딱하고 그리고 시설이나 그런 이렇게 그 디자인이라던가 뭐 인테리어 이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눈에 이렇게 황홀하게 쫙 비춰지니까 그리고 제일 우리가 이렇게 좀 그리웠던 게 전기잖아요. 전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전기불이 환하게 와 있고 24시간 전기가 안 꺼지고 그리고 다 그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우리하고 반딱반딱하고 뭐 무슨 뭐 쓰레기 주울 수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이런 환경을 보니까 내가 그 궁전에 태양궁전에 갔을 때 그렇게 진짜 세상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런 걸 느꼈는데 여기 와서 또 그걸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깨끗하고 볼만한 곳이 있구나. 근데 그 태양궁전 같은 경우는 그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보면 되죠? 그런 사람들만 가볼 수 있잖아요. 그게요. 첫째로 이렇게 좀 공로를 세운 분들 위주로.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 위주로 가고, 두 번째는, 조금 이렇게 한 직종에서 뭐 경력이 오래됐다던가, 그 다음에 뭐 군에서 뭐 이렇게 뭐 좀 모범적인 부대, 생활 잘하는 그런 모범적인 뭐 중대라던가, 뭐 그런 그런 위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천공항은 그런 게 그렇게 궁전 같은데도 그런 게 없어요. 아무 사람이나 그냥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평등한 조건이 갖춰진 나라에서는 모든 서민이 동등하게 모든 거를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차이가 있죠. 그렇죠. 완전 큰 차이죠. 네, 큰 차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선두에 말씀드렸지만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누구는 위신이 있고 누구는 이렇게 평범한
노동자로 살아야 되고, 예, 그런 부분 차이가 나라하고 이렇게 그 우리가 한반도 민족이지만 갈라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북하고 이남하고 격차가 그게 좀 많이 심한 거죠.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정원 그 버스 타고 적십자로 갔다가 네네. 국정원에 갔는데 사실은 탈북민들이 대부분 국정원보다는 안기부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아, 글쎄, 국정원이라는 말이 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새롭게 들리죠. 예, 우리가 알기는 다 안기부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전에 뭐 알기로는 안기부에 가면 고문당하고 뭐 그렇게 취조당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다 뭐 이렇게 써먹을 거 다 써먹고 뭐 버린다는 식으로 이렇게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참 들어가서 보니까 뭐 시설이라던가 생활 시설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뭐 다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조사관 선생님들도 뭐 그렇게 뭐 심한 뭐 욕이라던가 무슨 뭐 이런 걸 전혀 없이 뭐 많이 긴장은 됐죠. 처음에는. 긴장은 되죠. 많이 뭐 조사받는다 해서 갈 때는 막 떨리고 많이 긴장을 했는데 뭐 그냥 일상생활 물어보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무슨 뭐 조사하는 뭐 조사 조사기관 맞나? 그럴 정도로 너무 이게 뭐 아주 그냥 그저 뭐 세세하게 뭐 하는 것 같아도 그냥 뭐 그렇구나. 아니 근데 국정원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신기하다, 의외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거 제일 처음 느낀 거는요, 위성지도. 위성지도가 있는데 그게 제가 처음 이렇게 발전했구나. 왜냐하면 위성지도로 모든 지역을 다 이렇게 확대해서 그 지점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충격적으로 이렇게 발전된 거를 처음으로 제가 목격한 거죠. 대한민국이,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했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뭐 스마트폰 뭐 크게 뭐 따고다라고 하지만 뭐 그때 아리랑 뭐 핸드폰 나오긴 했었지만 뭐 이렇게 그런 정도로는 아니랬었는데 와서 위성지도를 딱 보니까 이게 이렇게 세상을 다 볼 수가 있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위성에 대한 거는 잘 알잖아요. 들어봤으니까. 위성에서 뭐 TV를 중계하고, 뭐, 인터넷도 위성에서 다 이렇게 하고, 그거까지는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도 화면을 딱 펼쳐서 여기가 어느 지역이고, 뭐, 이런 거를 딱 볼 때, 그때, 세상이 많이 발전했구나. 그리고 우리 국정원에서 조사를 다 받고 하나원에 나와서 또 교육을 받고 이제 사회에 나오잖아요. 사회에 나와서 어쨌든 우리가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일부터 먼저 하셨어요? 하나원에 있을 때는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뭐 얘기하는 게 다 들리지 않고 근데 그래도 저는 중점적인 거는 메모를 좀 해놨어요. 어떤 메모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때 내가 하나원에서 메모를 해놨던 거 제일 처음으로 독을 반 게 임대 아파트인데 영구 임대 아파트인가 아니면 국민임대인가 요거를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영구 임대 아파트는 전세를 돌릴 수가 있다. 그거를 제가 메모를 해놨었거든요. 영구 임대 아파트 전세로 돌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나와서 제가 받는 임대 아파트가 영구 임대 아파트인가 국민임대인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영구 임대 아파트래요. 하나센터 선생님이. 그래서 주택공사에 가서 그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거 받을 때 제가 그 주택공사 직원한테 물어를 봤어요. 이거 전세가 가능한 아파트냐고.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때면 가능하냐고 하니까 3개월 내가 그거를 받은 그 계약 날짜 받은 날부터 3개월 이후면 전세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디 한국에서 사시다가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거를 전세를 알아듣고 있고 이랬다는 것 자체가 네네. 저는 못 알아들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니까 그 주택공사분이 혹시 한국에서 사셨어요? 예. 이미 전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전혀.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그 운행에 가서 문을 두들겼죠. 예. 네, 그래서 물어보고 어느 은행을 가야 되냐 하니까 일금용을 가야 된대요. 예. 네, 우리은행 아니면 국민은행, 뭐 예. 하나은행, 뭐 농협, 근데 우리는 농협 통장을 줬잖아요. 예. 근데 바로 우리은행 계좌를 만들었어요. 예. 계좌를. 그렇게 하고 은행에 가서 문을 두들기니까 그 3개월 있다가 그걸 하니까 한 달 전에 어떤 서류를 떼오라고 이렇게 준비 서류를 다 메모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아들었어요? 네, 알아들었어요. 어머야, 너무 똑똑하시다. 네, 그래가지고 그 서류를 이 서류는 어디 가서 떼야 돼요? 하면 동주민센터 뒤에 체크하고 이거는 뭐 어디 뭐 이런 게 세무사 뭐 소득관계 예. 소득 중빙 자료 예. 뭐 이런 거 해서 다 메모를 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서류마다 어디 가야 되냐고 맞아요. 하니까 다 그 뒤에다가 달라요. 다 메모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서류 준비를 한 1개월 전에 미리미리 해가지고 은행을 가서 대출을 받아서 예. 전세로 돌려버렸죠. 야, 아니 저는 지금 알고 계신 거를 네. 한국에 와서 저는 몇 년 있다가 알은 거거든요. 그러셨구나. 야, 정말 너무 대단하세요. 그래서- 서류 떼는 것도 저는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3개월 있다가 그 영국 아파트를 전세로 이렇게 하신 네, 거예요? 돌렸죠. 야, 네. 제일 먼저 나와서 하신 일이 그거죠. 저는 일을 했다라고 보통 일을 했으니까 네. 일을 했다 생각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했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굉장히 큰 일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일은 먼저 시작을 하고 일은 그러면 어떤 일을 네, 하셨어요? 일은 처음에 한 일이 수산물 생물 배송이요. 수산물 네. 배송하는 일. 네네. 운전을 아무래도 하셨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나와서 운전면허부터 따고. 네, 따고. 예. 네, 운전면허는 바로. 그러니까 그 하나원에서 필기하고 기능까지는 다 하잖아요. 예. 그리고 실기만 나와서 하고 바로 면허를 보름 만에 땄죠. 야, 잘하셨네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따고 그 다음에 한 20일 지났나?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 생물 배송하는데 네, 거기 가서 한 1개월을 체험을 했어요. 네, 근데 돈이 그때 당시 제가 180만 원 받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180만 원이라는 돈인데 내가 도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 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이렇게 좀 얘기 들은 거는 경험을 많이 해보라는 것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적성을 찾아야 된다. 예. 네, 이 두 가지는 제가 네, 그래가지고 그 첫 경험을 그 생물 배송하는데 가서 경험을 조금 했었고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갔는데 이렇게 조금 장거리 운행을 하는데 예. 트럭을 가지고 장거리 운행을 하는데 예. 3.5톤 예. 네, 트럭을 가지고 북한에서는 달걀이라 하죠. 예, 다갈다갈 예, 하는데 맞아요. 여기서는 계란. 계란. 예, 계란이라고 하는데. 예. 근데 그 계란을 예. 그 한 차면 몇 판을 실을까? 한 그 3.5톤짜리요? 네. 그럼 몇천 판을 쳤지 않아요? 잘하시네. 예. 그래요? 몇천 판을 실어요? 그게 그 한 차면요. 네. 3,000판을 실어요. 야, 그래요? 네. 네. 그 한 차에 3,000판을 싣고 예. 매일 이렇게 장거리를 다니면서 예. 그 운송을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예. 그 계란을 생산하는 그 양계장. 양계장에 예. 가서 계란을 매일 새벽에 가서 예. 실어 오는 거죠. 네. 네, 그 일을 한 1년 넘게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 할 때도 한 200밖에 못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가 조금 많은 거를 경험을 했어요. 네. 이렇게 달걀이 이렇게 매일 이렇게 수많은 계란을 나올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농장에 가보니까. 농장에 가니까. 네, 그리고
다 컴퓨터 기계가 달걀을 다 이렇게 해서 그 난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 기계가 다 그래요? 나오는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저는 양계장 안 가봐가지고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란이 넣으면요, 계란이 다 자동으로 굴러서 이렇게 벨트 컨베이어 라인으로 따라와서 그다음에 컴퓨터 기계가 다 포장하는 데다가 다 이렇게 탁탁탁탁 기계가 떨궈서 해서 탁 나오면 그때 사람이 이렇게 줄을 맞춰서 쌓는 거죠. 야, 그래요? 네. 그 계란을 나면 사람이 주워다가 아니죠. 그 계란을 그렇게 신기하게 그 수천 판씩 매일 그렇게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계란만큼은 또 지금은 좀 가격이 좀 많이 비싸졌는데 비싸졌죠. 그때는 계란만큼은 쌌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 우리는 그쪽에서 있을 때 계란 한 알이 귀했는데 맞아요. 여기는 계란이 이렇게 흔하고 그렇게 매일 몇천 판씩 나온다는 게 너무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첫 경험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계란을 그렇게 많이 실어오면서 내가 장사의 꿈을 꾸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사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기상을 해서 일을 12시간, 13시간 빡세게 가서 일을 해줘도 200만 원밖에 못 받아온다는 게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웠어요, 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 노동 능력에 비해서 이거는 너무 작다. 적다.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을 빙빙 돌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저쪽 땅에서도 장사해서 살았지만 여기서 내가 200만 원을 못 벌어서 나 혼자 200만 원을 못 벌어서 이렇게 남의 모습물로 종사한다? 이런 생각이 막 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 비밀을 좀 알 것인가.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계란을 싣고 가서 회사에서 30구, 제일 큰 게 30구거든요. 30구 포장, 그 다음에 15구 포장, 그 다음에 뭐 10구 포장, 그 다음에 뭐 작게는 6구, 뭐 4구, 뭐 이렇게 포장을 하거든요. 4구, 6구는 편의점에 들어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포장을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배달 기사들이 펑크난데 하루에 한두 군데씩은 제가 배달을 했어요. 거래처에. 그러면 뭐 마트 갈 수도 있고 뭐 식당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서 영수증을 끊으면 얼마를 받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농장에서 얼마에 가져오는 비밀만 알면 마진을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장님이 일주일에 그 다수차를 다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럼 다수차면 3,000판씩 15,000판을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 판당 마진이 얼마면 지금 소화시키는 양의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수증에 끄는 그 마진, 그 한 판당 마진을 때리면 얼마 수익이 버는가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지. 근데 농장에서는 계산서를 한 달에 한 번씩 주는데 딱 봉투에다 넣어서 못 보게 호치켓으로 탁탁 찍어서 주니까 그러니까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 산지 가격을 알아야 사장님이 얼마를 벌어가는지 알아야 이런 그거를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보이겠는데 그래서 참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뜯으면 티가 나는데 그렇죠. 뜯을 수는 없고 북한 같으면 뜯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뜯을 수는 없고 해가지고 오다가 휴게소에서 잠깐 쉬느라고 세워가지고 햇빛에 봉투를 딱 내다 비쳤어. 그러니까 거꾸로 글자가 다 나오는 거야. 왕란 몇 판 가격 얼마, 특란 몇 판 가격 얼마. 아니 나는 진짜 특이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이진 않아. 그 가격을 딱 보는 순간 메모를 다 해놨어요. 비밀 문서를 보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말하자면 비밀 쪽지죠. 그거를 생각을 해놓고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드디어 얻어냈어. 드디어 정보를 얻어낸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계산기를 두들겼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매출이 아니고 순수익만 6천만 원이 벌어지더라고요. 사장님 수익이.
순수익이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 매출액의 순수익이. 야, 그러면 순수익이 6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이면 월급이 4인이 다 동그래져요. 네. 네? 그러니까 2천만 원이면 인건비가 나가요. 2천만 원이면 인건비, 4대 보험, 세금까지 해서 다 해결돼요. 네. 2천만 원이면 그 건물 가게세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몇 대, 지게차, 전기세, 운영비가 다 나와. 나가. 그러면 2천만 원은 사장님이 고스란히 가져가는. 수익이. 가져가는. 야,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봤어. 야. 그래서 계산을 딱 때리니까, 야, 이게 내가 그러면 그 6천만 원이면 직원이 6명이라고 쳐요. 예.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주고 200만 원을 가져온 거야. 그렇죠. 예. 야, 너무 억울한 거야. 또 억울해. 예. 그래서, 야, 내 노동력을 이렇게 혹사해가지고, 예, 혹사해가지고, 야, 이거 5배를 벌어주고, 예. 내가, 응? 그 5분제 일을 가져온다는 게 너무도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야,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그래서요. 그래서 좀 경험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돈이 좀 모자라는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그 장사를 시작하겠다 마음 먹으신 거예요? 먹은 거죠. 예. 그래서 먹고 해서 돈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또 다른 경험을 또 해봤어요. 예, 또 해봤어요. 예, 다른 경험을 또 했는데 다 유통업을 경험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의 경험은 건축자재. 예. 건축자재 납품하는데 예. 거기 가서 또 경험을 해봤어요. 장사를 배우자면요. 이렇게 경험이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 장사의 원리, 대한민국의 장사의 원리는 산지하고 그러니까 공급처죠. 산지하고 유통업자하고 판매하는 마트나 이런 삼각이 소비자 이 삼각이 일치가 안 되면 장사가 어려워요. 대한민국은. 내가 아무리 가게를 차려놔도 손님이 와서 카드를 안 긁어주면 하루 종일 땡이야.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잠깐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경험을 하자고 도전한 게 마트 배달. 그러니까 대형 마트가 아니고 중형 마트. 소형이 아니고 중형 마트. 그 목동 쪽에 있는데 거기 마트에 가서 또 배달 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쉬러 오는 일, 그 다음에 배달하는 일, 그거를 다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은 거래처를 어떻게 잡는 아이템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거는 내가 북에서 장사하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신뢰를 쌓겠다. 그거는 내가 아이디어가 좀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스타트를 딱 그 마트 배달까지 경험을 하고 딱 적고 스타트를 뗐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상공인 대출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자를 좀 저렴하게 한 2천을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내가 하자고 하는 노력이 좀 컸는지 귀인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귀인이란 쪽은 그 탈북민들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문 두드리니까 재단에 한번 신청을 해봐라. 남북하나 재단. 아니, 초록우산 재단. 초록우산 재단. 그래서 우산 재단이 있는데 거기 지원을 했는데 한 400명이 지원했는데 8명이 당첨되는데 제가 당첨됐어요. 근데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계란 유통하기 위해서 이제 그 건설업 더 하시고 그쪽에서 더 일을 하시고 마트 배달을 또 하시고. 그러니까 장사를 나는 하려는 그런 꿈하고 의지가 되게 야망이죠. 내가 남이 밑에서 이렇게 모슴살이를 안 한다. 그런 생각이 우욕심이 강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스타트를 떼면서 대출을 조금 받고 지인이 나서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천만 원 나라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지원을 받게 된 게 재단인데 재단에다가 서류를 넣어서 서류가 합격돼야 되고 합격됐지만 면접을 그 400명이 지원했는데 16명이 서류 합격됐는데 그 16명의 면접을 봐서 8명은 또 탈락되고 8명인데 제가 당첨이 되고. 야, 서류는 그거를 잘 하셨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도 그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아, 어떻게 망했어요? 아, 망하진 않고요. 네.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예. 경기가 좀 하락세를 걷기 시작했어요. 야, 그때 또 하셨구나.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아니, 직전이 아니고 네. 그 2년 전에 아, 2년. 2년 전에 시작을 해서 하다가 꾸준히 하다가 내가 망한 건 아니지만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경기가 좀 하락세를 걷기 시작하니까 예. 내가 빨리 생각을 하고 접은 거죠. 아. 예, 그래서 항상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쉽다 할 때 정리하는 게 현명한 거다. 그럼 그거는 좀 잘 되셨어요? 네. 아, 잘 그쵸. 되셨구나. 어머, 네네. 다행이다. 그럼 지금은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아, 지금은 조금 돈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보다는 또 좀 더 벌 욕심이 생겨가지고 지금 예. 화물 운송 택배. 야, 화물 운송 택배. 네, 거기서 지금 종사하고 있어요. 어쨌든 직업을 찾으신 것도 그렇고 쭉 들어보면 북한에서랑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네네. 찾으셨잖아요. 네. 어때요? 운전을 많이 하시고 많은 경험을 하셨는데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도로 사정 네네. 어때요? 기가 아, 막히죠? 너무 좋죠. 네. 네, 그래서 경제가 발전된 원인도 도로. 도로. 네. 예. 왜냐하면 도로는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이 편의만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경제가 얼마나 급속도로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가에 이 도로 교통 이게 진짜 무시 못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우리가 뭐 바닷길을 뭐 막는다 뭐 그런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예. 근데 바다 밑을 뚫어서 해저 터널을 뚫는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저는 솔직히 한번 가봤어요. 네. 근데 안 믿어졌어요. 네. 여기 바다 사이라고?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가보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도 가보고 저기 그 인천공항 가는데 예. 그 영종대교 있잖아. 예. 바다 위. 그거는 예. 위에요. 예. 야, 그래서 야, 이런 도로를 이렇게 바다를 건너고 바다 밑을 땅속으로 뚫고 그냥 이렇게 그 아이씨라 하고 뭐 로터리라고 하는데 그냥 오거리 육거리 다리 위에 또 다리 위에 또 다리 이런 도로를 맞아요. 설계하고 만들어낸 게 참 신기하죠. 신기하고 야, 이게 경제가 발전될 수 있는 게 우선 밤 24시간 동안 차가 운행을 해요. 아, 그렇죠. 24시간. 네, 그러면 다른 발전 못된 나라는 잠을 잘 거잖아.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게 그만큼 그 시간을 아깝게 쪼개 쓰면서 빨리빨리 땡겨지고 시설이 잘 돼 있고 모든 유통 문화가 빠르게 돼 있고 도로가 잘 돼 있으니까 시간 단축이 되고 원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을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특히 서울에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네네. 야, 도로가 좋긴 해도 서울은 차가 너무 막혀요. 네, 맞아요. 스트레스 받죠. 네, 스트레스가 너무 많죠. 네. 대한민국 차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차가 도로도 잘 되어 있지만 차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북한에 계실 때는 내가 운전수다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위신이 있고 네네. 조금 그랬는데 우리나라 오니까 반대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여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성인만 되면 면허증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기사고. 누구나 다 기사고 기사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좀 초라하죠. 예, 거기서 남자라 하는 자부심하고 여기서 남자라 하는 자부심은 극과 극 차이, 하늘과 땅 차이. 네, 그런 거는 진짜로 많이 있어요. 아니 남자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떻게 북한에서 남자로 살 때랑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살 때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북한은 말로는 남녀 평등이 다 그렇죠.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이지 않게 이렇게 남전여비 사상이 있잖아. 근데 그쵸. 한국은 남전여비가 아니고 여전남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시피 조금 느껴지게. 그렇게 우상화가 됐고 그리고 누구나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첫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여기 와서 살면서 남자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지 되는 그런 조건이 돼버렸구나.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네네.
남자는 남편은 돈 버는 기계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아, 맞아요. 돈 버는 기계라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북한은 남편은 하늘이다라고 말했었는데 여기는 돈 버는 기계다. 이런 말이 새롭지 않았어요? 네, 그쵸. 그래서 한국에 사시는 남자분들 쭉 들어보면요. 아, 참, 이렇게 살면서도 용돈 얼마 몇 푼 안 되는 거 받아가지고 그렇게 쓴다고 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야, 참, 북한에서 살던 남자들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남자들하고 차이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지만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예. 그러면, 자, 뭐, 여자분도 사람이고, 남자분도 사람이다. 예. 그러면 공정한 입장에서 같은 사람의 대우를 서로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조금, 남자가 좀 억울하다. 예, 한국에서 태어난 분들이 좀 너무 억울하다. 한국에서 태어난 분들이 북한도 좀 가보면 네, 가서 그렇죠. 살면 네, 그래서 글쎄 그 남전여비가 없어지고 남녀평등이 있는 것까지는 좋다. 좋다. 예, 근데 너무도 억울한 부분이 많다. 남자들이 좀 예, 많이 억울해. 같은 사람을 놓고 볼 때 이성을 떠나서 네. 같은 사람을 놓고 볼 때 조금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다. 야, 글쎄 어떤 부분이 억울했을까요? 아, 그분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자, 그래, 돈 벌면,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가져다 드리면, 가서는 좀 편히 쉬다가 나오냐, 하니까, 아, 아니라는 거죠. 집에 가서. 예, 그래서 집에 가서 그럼 뭐 하냐고 하니까, 쓰레기도 버리고, 그리고 설거지, 자기 먹은 거 설거지도 하고, 예, 가끔 뭐 주말에 청소도 좀 하고, 예. 베란다도 그렇고 해서 예. 그런다는 거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러면 좀 평등하지 않은 거 아니냐고. 응? 예. 그래서 애 와이프는 있고, 애들 키운다고 그렇게 해도 예. 남편이 나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예. 들어가서까지도 그렇게 하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고. 아,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너무 태어나서부터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나는 거기서 더 억울한 게 있어. 또 그래요. 돈 쓰는데 내가 벌었는데 비준을 너무 초라하게 구걸을 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돈이란 말이 용돈이죠. 있잖아요. 남편 용돈이란 말 또 처음 들어보죠. 네. 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래요. 내가 빡세게 일해서 눈을 제어 뜯고 벌어다 줬는데 용돈을 사정하면서 받아야 돼. 네? 그것도 아무 데나 막 쓰면 안 돼. 네. 그리고 차 하나 바꾸자면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응?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이게 좀 초라하고 네. 글쎄 같은 사람이지만 너무도 이거는 좀 많이 평등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냐. 아, 눈물 날 정도로 너무 웃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또 있어요? 글쎄 뭐 얘기할 거는 너무 많은데.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냥 큼직큼직하게 중점적으로 겪은 일을 쭉 얘기했는데 맞아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고심도 많았고 좀 이렇게 우지와 맞지 않게 내가 좀 버틸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좀 그러다가도 다시 힘을 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한 가지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날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한심하게 살면 안 되고 진짜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아야 된다. 그거를 철이 들면서 알게 된 게 인생이 긴 것 같아도 너무 짧다는 거를 나는 너무 빨리 알았어요. 지금 근데 어떻게 나이가 연세가 네, 어떻게 지금 되세요? 제가 42살 원숭이띠.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처럼 저랑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러시구나. 저는 뭐 아직 20대긴 하지만요. 어쨌든 많은 걸 경험을 하시고 너무 또 재밌는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 하고 계시지만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그냥 대한민국에서 뭐 정치라 하면 그거는 이렇게 모험이기도 하지만 그건 명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라 하면 돈이거든요. 그래서 명예하고 돈을 다 가지는 거는 어렵고요. 그래서 돈이라도 남보다는 좀 더 벌 수 있는 그 야망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도전해서 제가 많은 경험을 하고 도전해서
지금 수입이 한 500 정도? 네. 예, 그렇게 만들기까지 많이 해요. 참 어려운 길을 많이 제가 선택을 하면서 걸어왔는데 그냥 진짜 소박한 거는 한 달에 1000만 개선을 돌파하면 나는 이 세상에 더 부러울 거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경험을 하면서 내가 세금 떼고 내 주머니에 500을 벌어오는 게 진짜 참 어렵다. 어렵죠. 이거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지키는 동안 해야 된다. 그거 한 가지 여기 와서 사장님 말씀이 있어요. 그 사장님이 왜 사장님은 그렇게 돈을 버는데 그냥 옷을 평범하게 입고 일을 계속 하냐. 놀아도 되겠는데 하니까 늙어서 웃으시면서 늙어서 박수주의 하기 싫어서 일한다. 그 소리에 내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그러면 9분 정도에서 늙어서 박수주의 하지 않을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박수주의 하는 그 어르신들 보고서는 너무도 이렇게 감동적으로 자기 인생을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너무도 그렇게 뼈 때리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을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이분 능력에 이렇게 돈을 버는데 박수주의 하기 싫어서 평범하게 입고 패션에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한다는 그 얘기에 나도 저분만큼은 못 돼도 그래도 그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내가 이게 탈선 안 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은 가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그 현실적인 돈이 진짜 사실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맞아요. 살면서 정말 중요한데 그 현실적으로 목표가 지금 현재는 꿈이라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목표다. 꿈이다. 저 방울 인터뷰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도 또 더 잘 돼가지고 꼭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마지막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저 초라하게 얘기를 잘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좀 서로 잘 되길 이렇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방울 인터뷰 여기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도 홍보까지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